안녕하십니까. 지방의 세계화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장 김운곤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귀한 걸음 해주신 전문가 및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동북아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행되며 행사 순서는 내빈 소개, 개회사, 환영사,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기념사진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되겠으며 행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고 있어서 리어 회원단체들이 현재 외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및 패널로 참석하신 분입니다. 발표는 김형수 동북아 학회 회장 겸 당국대 교수님과 이성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하시겠으며 이성근 교수님께서는 전 한국 유럽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은 구본우 전 브라질 대사님, 구 대사님께서는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서 박사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자문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양 교수님은 현재 사단법인 한일 미래포럼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주최 측에서는 김옥채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사무총장님과 한재성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신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김옥채 사무총장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옥채 사무총장님은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및 후쿠오카 총영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총장님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함께 지방어 세계화 세션을 책임맡아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와중에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전문가분들과 패널 토론을 위해 참가해 주신 학계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을 통해 중계되는 이 세션을 시청해 주실 동북아시아 6개국 78개 지자체 소속 담당자 여러분과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신종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방정부가 인근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류와 협력 방향을 새롭게 찾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오늘 이 세션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지만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리어 회원단체 여러분이 소속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어서 각국의 왕래가 재개되고 각국 지방정부가 계획한 국제교류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한영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의 환영사를 경상북도 한재성 외교통상과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의 환영사를 외교통상과장인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박람회에서 동북아 시대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발표자와 토론자,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비해 이해관계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 연합은 1996년 동북아시아 4개국 29개 회원단체로 대한민국 경주에서 출범하여 이제는 6개국 78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연합 출범을 주도하고 상설 사무국이 소재한 자치단체로서 회원단체의 교류와 이익 증진, 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는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코로나 이후 동북아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방안을 갖고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외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알차게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김형수 동북아학회 회장님께서 동북아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형수라고 합니다. 소속은 당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고요. 기타 활동으로 한국 동북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동북아 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또 일본이나 중국, 몽골 이런 여러 국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계기가 돼서 또 해외에서 참여하신 분들께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저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글로벌 코리아라는 주제의 이름 아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라는 주제 세션 중에 하나를 맡아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단체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해갈 것이냐 이런 주제들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2016년 이후 공공외교법이 통과되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정책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공공외교를 준비해 왔고 또 어떻게 시행해 왔는가라는 걸 중점으로 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PPT를 보시면서 소개하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발표의 주제 흐름은 크게 네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학문적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볍게 생략을 해드리면서 쟁점상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지금까지 외교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져 왔는데 과연 지방에서 외교의 개념이 가능한가? 제가 접근해 본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외교 분권의 개념을 사용해서 지방의 외교가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양의 관점에서는 또는 한국의 관점에서는 외교 분권의 개념이 사용되기에는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같이 먼저 소개해 보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아서 사실은 동북아 국가 6개 국가가 있습니다. 많은 제가 언어적 접근성이 한계가 있어서 러시아와 몽골 쪽은 자세히 살피지 못했고요. 주로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이런 공공외교 추진 실태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전략은 저희 한국에도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고 또 다른 나라에도 시사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는 방향성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외교 관련된 학자들끼리 논의되진 수많은 논의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공공외교의 개념이 국가 중심적 관점에 서서 외교적 관점으로 살펴왔지만 뭐 여러 가지 공공외교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만은 200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태 이후에 학문적으로는 공공외교 개념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아지고 있고 또 학문적 관점, 국제정책적 관점에서는 국가 중심 외교에서 다중심 외교로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공공외교를 어떻게 볼래?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국가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공공외교를 시행해 왔지만 이미 유럽의 도시국가부터 출발했던 유럽의 다양한 도시들의 행태에서 볼 때 도시 외교라는 관념의 사용 속에서 도시도 국가를 대치하거나 또는 국가와 병행해서 외교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살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에 파라디플로마시라는 개념을 써서 이걸 제가 번역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한국적 표현으로는 병립외교라고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국내 학자 중에는 이런 공공외교를 이제 주창형 공공외교와 투사형 공공외교로 소개도 하기보다는 오늘 발표에서 가장 쟁점을 삼고 싶은 주제는 도시외교와 촉매외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교착 국면에 서 있습니다. 이때 가끔씩 중앙정부의 통일부가 있지만 가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 물꼬를 트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외교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호주와 중국 간의 와인 사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놓고 그 발원지가 어디냐라는 논쟁 속에서 호주와 중국 사이에 논쟁이 붙으면서 호주의 와인이 유럽의 수없이 많은 도시국가의 의회와 또 의원들이 호주의 와인을 판매해 주자라는 세계적 이슈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논쟁들이 과연 경제 중심의 외교 구조 그리고 정치 중심의 외교 구조에서 이런 민간과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관점 그리고 타국의 시민들에게 자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국의 글로벌 국가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볼 때에 이런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나 또는 지금 뭐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좀 일본과 호주, 중국과 호주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착 국면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촉매 외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소개해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환경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전통적인 외교의 구조에서는 주로 국가 중심 구조에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와서 타국의 국민들에서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공식적 외교 입장에서 이제는 자국의 정부가 타국의 국민들에게 자국을 알리고 안내하는 이런 외교로 변해왔다가 이제는 다시 국가 외에도 수없이 많은 비국가 행위자로 표현될 수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민간 단체, NGO 등등 다양한 집단들이 타국의 또 다양한 비정부 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실행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관심은 21세기형 공공외교이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미 다 알려진 얘기들이기는 할 겁니다만은 가볍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자료집을 통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이 공공얘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에 국가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공공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제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공공외교의 수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진 BTS라는 그룹이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BTS를 넘어서서 이전에 싸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이 공공외교의 또 선진적 입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영역에서의 관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외교 수단을 살펴보니까 대개는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려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한국에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음반을 수출하는 거라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다른 나라에 교류하면서 국가의 벽을 뚫고 넘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아프리카의 어느 청년들이 싸이의 말충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것인데 지금의 BTS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최초의 사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형태이다라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공외교들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은 공공외교를 중앙부처 관점에서 외교부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데 크게 한국의 외교적 구조, 외교부 입장에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무외교, 그다음에 경제외교,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좀 복잡한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조셉 나이 같은 학자들은 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드 파워가 전제되지 않는 소프트 파워란 없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소프트 파워 지수를 쭉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중국, 그다음에 일본, 순서대로 아니면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이렇게 4개 국가들이 20위권 안에 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앞에 소개된 정무외교의 관점이나 경제외교의 관점에 선다면 중국이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가장 아시아에서는 앞설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이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뒷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고려해 볼 때에 어떤 공공외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는 공공외교의 개념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중앙부처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잡아서 이제 정책을 집행해왔고 이것이 법규화돼서 2016년 통과된 공공외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체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4, 5년 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현장에 와 있는가는 한 번 더 살펴볼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공공외교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문화외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문화외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외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식외교인데 그 내용들은 문화외교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지식외교라는 것은 한국 알리기, 아마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자국을 해외에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식외교의 범주로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론적 관점들이 이런 세 가지만으로 공공외교의 개념을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은 많은 논의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공외교를 어떻게 지방자치가 단체가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점들은 크게 네 가지 논점으로 소개해 볼 수 있는데 이미 모두에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는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분권화된 협력의 구조로 가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중앙정부와 달리 각종 사명이나 대사관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우수한 장점이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창하는 것처럼 국민 외교 관점, 시민 참여형 외교라는 점에서 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무적 외교라든지 경제 외교 사이의 갈등 구조 속에서, 바로 좀 좁게 표현하면 틈새 외교 속에서 이것이 국가와 국가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촉매외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효과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셜 파워라는 관점을 사용해서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서 소셜 파워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지자체 공공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공외교를 규정하기 전에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외교를 시작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953년 경상남도 진주시가 미국의 오레곤주와 자매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와 있는데요. 대개 지금까지 공공외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기 소개되는 자매계령과 우호협력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그동안 공공외교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역할들이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통상의 측면이라든지 각종 외자 유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경제외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포함해달라는 요구들이 있고, 이제 어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돼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법률은 제가 다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보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약이 있었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공외교, 아마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니어에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국가들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공공외교의 한계점들을 보면 결국은 자국 중심의 상대 국가의 소극적 자세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나 국제사회 수요보다는 자기 자치단체, 지역 내의 선행적 이익에서 특정 인사가 주도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가장 니어가 지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교류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 그리고 또 원거리, 우리는 동북아시아라는 상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 아프리카나 유럽 또 미주 지역 같은 원거리에 대한 지리적 제약, 그다음에 대개는 이런 공공외교의 이슈들이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정보의 부족, 지리적 제약에 따른 콘텐츠의 한계, 그리고 수동적인 주체 대상, 마지막 교류 지역의 소극적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동북아 지역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공공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대표로 이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게 중국의 공공외교를 한번 국가중심주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추진책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공공외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공자학원이 과도하게 국가중심적 관점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좀 표현이 매끄럽진 않습니다만 퇴출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중국에서 재정립해서 이제는 그동안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가 한판 아래에 있던 교육부 산하에 있던 공자학원을 다시 민간단체로 설립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해서 본질적 의미의 공공외교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소개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대외5협회라는 공공외교에 관련된 전문적 협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각종 포털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외교과가 생겼습니다만 일본은 저희가 번역해 볼 때는 홍보문화외교전략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관방 산하에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으면서 각종 공공외교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문화외교 전략과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대적 관점은 공공외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소개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일본의 특성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 건 이런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클레라는 일본의 지방자치연합회인데 세계적으로 7개의 지역에다가 지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각 지부마다 굉장히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북미 지역에는 일본 공무원들의 공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뭐 런던 지부에서는 EU를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각 지역별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 두 번째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 외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Z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해외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약 7만 명 정도의 인원이 다녀갔고, 75개 국가가 일본을 다녀와서 작년만 해도 5,900명을 초청해서 일본 내의 각급 지자체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한데 그 어떻게 운영되는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이 핵심 주제이지만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일본은 Z 프로그램 하나를 놓고 공공위를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중앙부처, 3개의 부처가 중심이 돼서 파운데이션하고 있고, 실무적 입장은 클레어라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교분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지원하고 있더라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상계 국가의 한 흐름들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본다면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정치 관점에서는 하이파라티스라는 관점에서 주로 국가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바로 외교 분권의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니어 같은 사무국들을 통해서 각급의 지자체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공 외교의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심의 외교사를 한번 소개해 보죠. 그동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쭉 추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표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대상 국가들이 여전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에 거의 50% 이상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양주, 그 다음에 우리 동북아 국가에서는 몽골, 이런 쪽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일미 중심이고,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런 쪽으로 공공 외교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자체 공공외교 이런 분야들을 쭉 훑어보면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11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를 제한다면 10가지 분야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공공외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3가지 형태입니다. 정책, 지식, 문화라는 측면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한국은 이렇게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지식, 문화, 정책형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외교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살펴보았더니 이런 3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이건 모두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좀 제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제약이나 행정적, 재정적 제약, 그 다음에 현재는 외교부가 있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외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이 뭐냐? 핵심은 자기가 존재하는 지역 정체성에 기반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소개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국제적 수요와 또 공급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나아가되 가장 중요한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 파워 수립 전략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라이즈 공공외교 전략의 관점에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의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통해서 나머지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교수님께서 공공외교 콘텐츠 사례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을 잘 밝혀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근 전 한국유럽학회 회장이시자 계명대 교수님께서 유럽 지방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이성근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이 지방 세계화 이 세션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이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 이 세션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동북아 지역의 많은 또 우리 니어 회원 이 자치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 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지만요. 그 유럽 지자체 교류 실태를 통해서 본 이 동북아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왜 이 부제로 AER 유럽 지방 정부 연합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하느냐 이걸 보시면요 바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 결국에는 유럽에서 그야말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EU라는 그 중심 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떻게 개진하느냐 상당히 오랜 동안 실질적인 활동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션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니어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를 왜 니어하고 AER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하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AER의 출범과 그리고 위상 정립 관계 그리고 성격과 구조 특별히 유럽 지자체들 간의 EU와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많고 또 교류가 엄청나게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유럽 지자체 간에도 교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것들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니어에서는 이 동북아 지자체 간의 이러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니어 우리 개요를 이제 보면요, 니어가 실질적으로 동북아 지역 지방 자치단체들의 그 호혜 및 평등 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이 호혜와 평등이라는 이 주제하에 지방 자치단체들이 연결을 하고 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기구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면서 니어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러한 연결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니어가 중심되고 있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 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 관점으로 해서 이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특히 그 코에인 이분이 신자유주의 학자인데 이분이 특히 그 국제협력에 상당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들 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다른 그러한 지자체들이나 이런 그 주체들 간에 정책 조율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니어가 그 정책 조율을 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호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선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자체들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들 간의 협력 그리고 아니면은 전체 동북아의 뭐 지역 협력이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 EU처럼 협력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 니어가 바로 활동할 수 이제 그죠? 선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이제 AER이 있는데 그 니어가 다양스럽게 2012년도에 MOU를 맺어서 그 니어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AER과 그래서 이제 AER을 이제 살펴보면서 AER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AER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러한 협력도 전부 다 이것은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AER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니어가 현재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4개의 국제기구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ER도 있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R20 있고
그 ICLEI 여기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제 4개인데 우리 AR을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국제기구가 협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상당히 막 영역을 소위 말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AR의 그 출범을 보면요, 유럽이라면은 어쨌든 그 통합이 먼저 저희들 또 기억하고 계실 텐데, 벌써 이제 1967년도에 벌써 유럽은 그 E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이제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뭐 할 거냐? 자,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의견들을 이제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EU에 소위 말해서 EC에다가 연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인 연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거의 한 20년 후에 AR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 당연히 AR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지자체 간에 이제 협력이 하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의견을 갖다가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이제 EU에 가도 이제 개진을 하고, 그 외에 뭐 유럽 평의회도 있고, 또 다른 아니면은 국제기구, 전체적인 국제기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EU의 그 지역 정책이나 그다음에 구조기금 이런 데 막 관여를 이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뒤에 또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1990년 이제 유럽이 이제 드디어 참 이런 여러 국제기구 뭐 AR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냉전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뭔가 유럽을 해야 되겠다. 이유는 EU들이 있고 여러 국제기구는 있지만은, 그래서 유럽 지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있는데, 그럼 EU도 결국에는 이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 해서 지역 지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R이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유명한 마스트리트 조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거기에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국제 이제 EU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에서 뭔가를 활동하는데, 그야말로 상급 단위에서 반드시 하급 단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반드시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수립해야 한다는 점. 이게 그 유명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니어도 결국에는 이런 관점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동북아 여러 또 지방 정부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가 정부도 있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갖다 펴는데, 니어에서의 그런 의견들, 지방자치단체들 의견들을 바로 개진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유럽에서 AR이 해냈다는 것,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역주의 1995년도에 가지고 지역주의를 막 촉진을 갖다가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제 했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유럽 통합 과정은 이제 잠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왜 통합이 되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워낙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유럽이 뭔가를 통합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1952년도에 ECSC가 이제 탄생하면서 쭉 발전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EU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안타깝지만은 이제 또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라는 걸 통해서 올해 1월 31일부로 영국이 최종 탈퇴를 해서 27개국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27개국이 있는데, 여기서 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독으로 아니면 AR을 통해서 EU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자문도 해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유럽을 이끌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니어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게 그 AR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겁니다. 유럽 지역 지도. 앞으로 우리 동북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이런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전체 그러니까 유럽이 이게 이제 협력이 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유럽을 평화롭게 그리고 협력하는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 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의 전부 다 AR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니어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동북아 여러 기구들이나 세계 기구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면이 충분히 있다는 것,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계속해서 AER의 예상 정립 뭐 보면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EU의 마지막 조약이 리스본 조약입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차원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뭐 통치 뭐 이런 것 측면인데 모든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함께해서 다차원적으로 유럽 질서를 갖다가 이끌어 간다는 점. 그래서 니어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여러 가지 관점들의 측면에서 다차원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보고 좀 시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AER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이 보면은 지금 현재 유럽의 EU는 27개국인데 AER은 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U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러시아와 터키가 들어가는데 우리 니어도 보면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한데 여기 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이 바로 AER도 이러한 예전에 이러한 그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 당시에 들어와서 회원국으로 이제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치들의 내에 250여 개의 자치단체들이 있고 그 내에 또 유럽의 그 15개 지역 간 기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회원국이 되어서 이제 어떤 데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그 다음에 유럽 평의회, 그 다음에 UNDP, 특별히 국제기구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로비스트로 또 AER이 또 활동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니어도 결국에는 로비스트로서 이게 지방 정부 아니면은 중앙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큰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로비스트로 역할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히 좋은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로 앞으로 참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AER을 이제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대상 이제 기구인 EU가 바로 AER을 통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과 자꾸 잘 연결하려는 이러한 제도처도 취향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역할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그 AER 회원국 분포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들어있고 우리가 참 상당히 그 터키도 들어있고 특별히 위에 북유럽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 세 나라 중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EU에 안 들었지만은 특히 노르웨이도 그 AER의 회원국으로 해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EU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ER의 주요 기관으로 그 이사회, 총회,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회인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질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1위원회에서 경제와 지역 발전 관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정책들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그다음 제2위원회 사회정책과 공공보건 관할 그다음에 제3위원회 문화교육 특별히 이 청소년 이게 이제 미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AER에도 이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소년들 훈련시키고 미래 세대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참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AER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공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니어도 이러한 데 대해서 차세대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북아의 좋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또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이 기타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어에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도 나오고 계시고 또 우리 부장님도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새로운 또 이 뭐 기구들을 갖다가 하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청년 지역 네트워크, Youth Regional Network 중요한 층배죠. 자, 그다음에 여러 이게 지방자치단의 그런 의견이 이 중앙정부나 국제기구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아니면 평가하는 그룹이 딱 있어서 계속해서 와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잘 선거가 되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또 나가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선거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AR 그 유로 디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썸머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EU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유럽 지자체 상당히 이제 교류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는 그 EU라는 국제 기구의 제 세 번째 차원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차원은 뭔가면 EU라는 국제 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하나의 중요한 액트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AR이 바로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고, 결국엔 유럽연합은 이 다층 정치 구조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북아도 참 그야말로 우리가 참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러한 그 의견들을 갖다가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 북한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미래의 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다층 정치 구조. 그래서 기구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이게 3자가 하나 협력하는 이러한 다층 구조로 해서 동북아를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EU 내에 제도권의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에 바로 AR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여기를 주도하는 이제 기구가 바로 AR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밑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주요 기구 여기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뭐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특히 유럽의회에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선출할 수 있도록 이제 설마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로비를 하면서 지방 유럽의회죠, 사법재판소, 그다음 회계감사원 이런 데다 전부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EU 집행위원회도 있고요, 그 의회도 있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다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럽 지자체와 또 AR이 함께 단독으로도 하지만은 유럽 지자체들이 그다음 AR이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측면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위에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요 결정 기구라면은 밑에 자문 및 의견 수렴에 이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위원회에 이 지방자치단체, 이제 AR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단체도 단독으로 하지만 AR을 통해서 영향을 갖다가 엄청나게 끼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그 결정기구에 소위 말해서 정책을 갖다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 푸시를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또 입법에도 입법을 이제 법률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AR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죠. 모든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친다니. 유럽, 그다음에 날리지, 또 지식을 공유하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것들을 개진할 거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는 거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액션을 갖다가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AI 중심이 돼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연결되는 게, 그래서 이제 니어가 상당히 많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연결하듯이 똑같습니다. 여러 이제 그 기구들, 국제기구들, 이제 이사회, 뭐 집행위원회,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네트워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있고, 또 다음에 영역별 네트워크도 있는데 여기 또 영향을 막 끼치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The World of the AR에 The World of Near라는 것을 딱 집어넣으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소상히 나오니까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일을 많이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AR 대신에 니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이제 최근의 자료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청년들, 취업 못한 청년들을 막 AR이 훈련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니어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저널 네트워크, 각 지역 청년들 모아서 각 지역에서 의견들이 뭐냐, 자유롭게 이제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어도 이제 비즈니스 여러 가지 기업들과 또 연결을 해서 포럼을 갖다가 주관해가지고
또 이제 지방해를 이제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이제 포럼을 주관하던 여기도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세르비아가 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니어의 회원국에 여러 또 저 멀리 있는 뭐 북한에서 할 수 있겠고 그죠? 또 러시아도 할 수 있겠고 거기서 또 이러한 비즈니스 포럼을 주관을 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 지자체들 간에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역별 네트워크도 있고. 자, 이제 이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 왜 이제 니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하냐? 신자유주의적 국제 협력에 있어서 이 니어 같은 국제기구가 코엔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협력하기 싫어도 국제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레짐을 통해서 바로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니어가 그 밑에서 끊임없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신기능주의적으로 EU가 그렇게 발전했듯이 이것도 이 장기 플랜입니다. 단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파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AR의 실질적인 협력 경험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하실 게. 그래서 이것도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또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동북아가 우리도 아시다시피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결국에 뭐냐? 니어가 바로 이러한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자회담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했지만은 2009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 동북아에. 그래서 결국에는 AR이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모토가 뭐냐? 비지빌리티, 가시성 깨도록 뭔가를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동북아와 연계된 이러한 그 상하이 협력기구, 그 다음 아셈, 아세안, 뭐 에이펙 앞으로 연결할 거리가 이제 많다는 건데 요거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참 이 동북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그 다음에 북핵 문제 쉽지 않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국제기구가 그렇더라도 국가들은 협력하기 싫더라도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밑바닥을 그죠 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면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어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더 해봤으면 하는 저의 학자로서 그리고 저의 또 유럽을 전공한 교수로서의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교수님 다양한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아자치연합에게 숙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토론인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하겠습니다. 현재 9시 52분입니다. 10시 정각에 정의치해 주시면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토론 시간에는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김옥채 사무총장님이 진행을 맡으시고 구본우 전 브라질 대사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한재성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님 등 네 분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 진행을 맡게 된 니어 사무총장 김옥채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형수, 이성근 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발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인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코멘트나 또는 질문,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여러분들의 제안 등 모두 망라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토론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패널 한 분당 발언 시간은 총 7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한 분당 2차례의 발언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첫 발언은 5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은 2차 발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널의 우리 질문 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자의 답변은 모든 패널의 1차 발언이 끝난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이지만은 좀 영어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 취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본우 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 대사님은 35년간 직업 외교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공외교 추진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채 사무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선 두 분 발표자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학자분들답게 관료 출신인 제가 볼 때는 학자 출신 두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앞으로 니어가 해야 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발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제 생각을 간단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서 AER, 그러니까 Assembly of European Regions라는 이걸 주된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유럽 주 한국 대표부에서 근무를 해서 바로 이 유럽 통합의 그 모멘텀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 가장 그 정점에 올랐을 때 제가 유럽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수님의 그 발표가 상당히 그 실감나게 들리는데, 그 AER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은 유럽의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보는 그 지역주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은 중세 봉건 세대 이후부터 그 제후국가들로 쫙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자치주의 또는 거의 주권에 가까운 그런 자주성을 누려왔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유럽 통합을 한다고 초국가적인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EU라는 초국가적인 단체가 나타나서 유럽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럽 EU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에 우리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유럽의 지역주의가 태도했고, 오늘날도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다는 걸 제가 보충 설명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외교 환경 차원에서
공공외교 항의자 지방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뭐 여기에 오늘 저는 모든 해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지적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도 다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사회자부 사무총장님께서도 저를 소개할 때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외교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겪어본 그 지방자치자 간의 협력 이거를 이에 빗대서 바탕을 깔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게 공공외교 차원에서 지자체 간의 협력을 접근하는 거가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할 때 중앙정부 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그 공공외교라는 걸 너무 의식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역시 지자체라는 거는 지자체 고유의 이익이 있고 더구나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서 지자체가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공통적인 분모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국가 간의 도시와 협력을 하고 친해진다는 게 이거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꼭 굳이 공공외교란 그런 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선 가장 우선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그 이해, 가장 무엇이 지방자치 협력으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 좀 더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지자체 간의 협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매결연 있잖아요. 자매결연을 영어로는 sister c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sister city. 근데 불어나 다른 또 표현은 쌍둥이라는 표현을 트윈 시티 또는 불어에서는 주물라주라고 해서 쌍둥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저는 자매결연 이게 적절하지 않고 의형제 맺기.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은 의형제라는 그런 관념이 자매결연에 해당되는 그런 관념인데 좀 더 결국은 자매 왜 그러면 자매 시스터라는 표현을 쓰느냐 남자들끼리의 만남 남자들끼리의 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데 비해서 시스터라는 거는 훨씬 더 정감이 있고 서로 친분이 가고 가까워지는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매 결혼을 하지 않나 그런 표현을 썼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 발언 첫 번째 발언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 대사님께서 우리 지방 정부가 공공외교를 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그 목표나 방향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상당히 저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대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 박사님은 WTO 다자 통상과 FTA 양자 통상 정책을 연구해 오신 농업 통상 분야 전문가이신데 우리 동부와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역 정부 간의 어떤 그 협력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인데 이 두 분 교수님이 발표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역과 통상 관점에서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협상을 하면서 이제 사석에서는 또 많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오늘 그 금영수 교수님이나 이승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 간에 특히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자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특성에 기반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주요 이렇게
그 협력의 주제가 저는 주민들의 삶에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삶과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 연계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의 어떤 연계고리도 좋을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지방정부가 갖는 특색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쉽죠.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지방정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건 굉장히 주민들 실생활이거든요. 실생활에 관계되면서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데 또 어떤 점은 굉장히 문제더라. 그럼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에서는 일이 비슷한 정책이 있는지 라는 것들은 서로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방정부 자체들도요. 그런 형태와 같은 것처럼 굉장히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에서는 사실 특정 지역을 갖다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금연구역을 설정했을 때 어떤 형태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서로 관심이 있는 거고 또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 동북아 지역이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층을 위한 어떤 그 노인 건강 프로그램도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성과는 그래서 얼만큼이나 좋았어. 실제 지방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어떤 고마워한다든지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주민들의 삶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태의 중심으로 그런 형태를 중심으로 어떤 지방 교류를 갖다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연령대별로도 젊은 청장년들이 생각하는 거와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무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은 또 미래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청년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바로 미래의 지방 정부 간의 교류 활성화 연결되는 의미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 서로가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타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다음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삶과 이해관계에 입각한 공공이교, 그걸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성공회대학교 일본학 전문교수로 재학 중이신 양기호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양 교수님은 한일 지자체 교류를 주제로 강연도 아주 자주 하시고 한국지방자치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형수, 이승근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가장 그 질 높은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포함해서 6개국 78개 지자체가 들어있는 이런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이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에 가입된 그런 지역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미개발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동안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이런 좀 그런 한계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그게 약간 바뀔 때가 됐다.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니어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동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고 일본이 1985년에 국제화를 추진했고 우리는 1995년에 세계화 선언을 해가지고 동북아에서 이런 그 역사 영토 갈등이라든지 체제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경제 성장으로 엄청난 그런 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중일 삼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라든지 또는 무역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GNP를 포함하면 전 세계 2할이 넘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유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무역량이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엄청난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의 소외된 지역,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던 환동해권, 일본에서는 환일본해권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한중일 그리고 러시아 또 러시아도 국동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수많은 투자를 최근 들어서 10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몽골의 이런 그 놀랄 만한 경제 성장 또는 북한은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그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니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것은 지금 이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니어가 리더십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은 이제 리저널리즘입니다.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톱다운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의를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여러 가지 해양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고 체제의 차이 또는 개발의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로부터의 자연적이고 그리고 비강제적인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이 지자체 주도, 시민단체 주도 또는 기업의 주도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지역 통합이 불가결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저는 니어를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좀 그런 그 충분한 역할이 부족했고 다만 앞으로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또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니어가 앞으로 좀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놀란 게 독일하고 프랑스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950년에 프랑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여러분 1950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입니다. 그 얼마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오난과 증오가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전사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대전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당시는 동독서독으로 나누어 있었지만 먼저 시장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 간에 여러 가지 지자체 교류가 있는데요. 1,600개 이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퉜던 전쟁을 했던 나라인 만큼 풀뿌리 교류, 지자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1963년에 엘리제 조약을 맺었고 또 2003년에는 독불 우호의 날, 독일과 프랑스의 우회해를 지정을 해가지고 매년 1월 달에는 양국 간의 청소년 지자체 외교부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경제력이 그만큼 도달했고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또 그만큼 허브 국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영토적인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미 충분한 리더십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니어의 큰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가 중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니어 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니어라는 플랫폼이 유용한 플랫폼인 건 사실이고 실은 북한도 환경북도와 나선특별시가 회원단체로 참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 기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이니시티브를 쥐고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 또 그 한일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해나가자는 그런 좋은 말씀 앞으로 저희도 세게 듣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차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이번 세션을 니어 사무과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
대한민국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한재성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 과장님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장기간 미국에서 근무를 하신 국제파입니다. 지금은 경상북도 공공외교를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니어 사무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로 여러 패널들께서 동북아 사무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니어를 창립을 주도한 우리 경북도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세계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저는 서로 존중하고 윈윈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 노하우가 바로 우리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새마을 사업을 우리 제3세계에다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농업 기술도 함께 전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 도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여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 새마을 사업의 세계화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15개국 56개 마을에 새마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새마을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또 교육 사업도 해나가고 의료 사업도 해나가고 있고 다양한 농업도 기술도 보급해주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업이 시작되면 5년간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우리 한국에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북도는 또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북도가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44개국에 102명의 해외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기반으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이렇게 고향이 우리 경북이거나 또 한국 연구가 있으신 해외에서 사시는 동포들 가운데 그 학계나 재계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정책과 경북의 정체성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명의 해외 자문위원을 9개 지역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해서 우리 경북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좋은 제도라든지 좋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흡수하는 데 이렇게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자리에 이왕이면 경상북도의 세계화 사례를 한번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우리 경북도가 자매결연이 9개 나라 12개 자치단체 하고 있고, 우호도시를 12개국에 14개 자치단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 관해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한국어 연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사업을 보통 1년에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15명 정도로 초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의 청년들, 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방문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이 좋은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해외 청년들이 이 경북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노하우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조업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제화, 그다음 공공외교의 사례는 아마 우리 다른 동북아 지방자치단체들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 윈윈하는 그런 자세로
그럼 이 교류가 지속 발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러한 한 과장님의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1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한 1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질문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질문 하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니어의 고민이 이제 96년에 창설에 대해서 초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작년 5월에 부임을 해서 작년 말에 96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부터 해서 북한까지 6개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니어에서 하는 각종 국제 교류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냈더니만은 중국이 가장 참여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한국, 제일 낮은 데가 실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이 참여도를 높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국제기구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참여거든요. 잔치를 불렀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음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많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유럽에는 지금 유럽 AER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체가 250개 정도 되죠? 그 참여도는 실질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 중심으로 프로젝트식으로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어 그런데 혹시라도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옥재 사무총장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참여도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AER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례 아까 슬라이드에 사례 1, 2, 3 딱 그 부분만 보여줬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 차기의 우리 연구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내서 자기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자료도 막 요청했는데 본인들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계속이죠. 일들이 막 계속 연결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아까 한재성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각자 열심으로 또 하고 또 이걸 또 AR이 또 받아서 또 그 대표성을 띄고 또 다른 국제기구와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35개국이니까 거기도 각자도 있는 걸 가지고 또 이제 AR과 연결되고 이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한번 요거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한번 다시 또 우리가 한번 연구를 좀 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교 교수님께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 계셨습니다만 한일 간의 지방정부 교류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치교적 갈등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단체로 그런 관계로 제가 여기 사무총장 부임한 이후에 그게 가장 큰 숙제인데요. 혹시 좀 평소 생각하시는 그런 아까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임 김옥재 사무총장님한테 좀 짐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 지방정부 연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유엔이다, 국제연합이다 그런 점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각 78개 회원이 각각의 하나의 나라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김옥재 총장님, 사무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아까 제가 떼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지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역동적으로 주도하는 지자체가 있어야 되고 또 단체장이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동북아는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되지 않고 유엔처럼 분담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개인이나 단체장의 지자체가 중요한 핵심을 축을 이루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회원 지자체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니어에 사무국의 경비를 댈 정도로 굉장히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역시 역사 영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 심한해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니어로서는 좀 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자체도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 혐한론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손을 먼저 내밀고 일본의 니가타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양자가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을 설득하고 몽골과 북한 또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면서 이것을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어진 지금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고 예를 들면 오늘 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사실 지금 한국 측 인사들만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 몽골, 일본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당분간 이것이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6개국의 78개 회원국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저는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지하철 2호선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을 돌아다니는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 있습니다. 저는 환동해권을 일본에서 말하는 환일본해권 저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일본과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정신도 필요하고 기업도 커미트가 돼야 되지만 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되지만 이건 할 의지가 있으면 특히 한국과 일본이 손을 먼저 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두 개 지자체가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 의지를 밝혀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께서 우리 니어가 동북아의 지방 정부들을 하나로 묶는 작은 유엔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작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하라는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철호 지사님께서 굉장히 국제교류에 적극적이시고 심한해현하고 교류는 일단 그 영토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현재 대학생 간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일본과 더욱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스럽게 2차 토론을 제한 없이 하겠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발언을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김영수 교수님. 예. 오늘 이 니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데 경상북도 예산이 제가 아는 한 9조 한 6천 정도, 10조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보람찬 예산은 니어 예산 16억입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플랫폼을 직접적인 지원한 예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뭐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이 되어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자체 일한 외교적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았을 때 앞에 고번호 대사님께서도 과연 지방정부의 공공외교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점은 100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제 논의되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 속에 있는 게 결국은 그런 지금 뭐 당장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뭐 일종의 다양한 이런 역할의 국제 정치적 동학이나 역학에 의해서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틈바구니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례인데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경주시가 일본에다가 이렇게 각종 거품을 줬는데 시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니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앞으로 이제 참여를 높일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네덜란드의 티빌라라는 지역, 티빌이라는 지역하고 보스니아의 두 지역 사이에 재단이 있어서 5대2 형태의 교류 협력을 하는데요. 특정한 도시와
제3세계의 특정 도시사의 집중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 목표를 명확히 정해서 매년 집중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어떤 니의 참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SDGs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도 이제 SDGs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제 또 공공의료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특성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틈바구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유럽의 개념에서는 도시외교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 잡혀져 있고 도시와 도시 간의 활발한 어떤 영향력이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 그 대상이 말씀하셨던 뭐 시스터 시티스 이런 개념을 써서 미국도 SCI 개념이 등장해서 지자체 도시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분명히 니어는 어떻게 보면 한국 공공의료가 가장 자랑스러운 집단이면서도 앞으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의 수요가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간다면 충분히 방향이 있을 것이다. 대신에 한계점은 예산이다.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점은 중앙정부와 또 경북도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같이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다사. 예.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아온 것 중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소개드리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동북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데 관주도적인 현재 지역 간의 협력이 지자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민관 협력이라는 그런 형태를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민관 형태를 만들 거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자매도시의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자매도시 담당을 책임지는 민간인, 그러니까 유력 민간인 정도를 한 그 주민들 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지정해 놓으면 이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을 시켜 놓으면 우리 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슨 기회가 있을 때, 오케이전이 있을 때만 그게 관심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인 책임자, 예를 들면 한일 간에, 그러니까 뭐 포항시와 다른 제3의 도시 같으면 포항시 내에 그 제3도시의 자매 결혼을 진흥을 책임지는 민간인을 한 사람 위원장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구 대사님 말씀해 주신 그 생각에서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와서 우리 동부가 이제 5개국의 지방정부의 홍보대사를 이쪽에 했는데, 그 홍보대사의 역할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이 나네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니어 재단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일단 당연히 좋아야 되겠는데, 니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어떻게 공통의 이해라는 기반을 갖다 확대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공동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희망적으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으로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정도로 어떤 큰 비전을 갖고 활동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성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우리 서 박사님의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준회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베트남이 참가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 기반을 잘 다진 다음에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우리 그럼 예. 아까 양기호 교수님께서 하셔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북아 세계화에서 중요한 건 한중일 관계입니다. 특히 한일과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하고 그 시마네 현에는 아주 오래 역사적으로 아주 행정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서로 해지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북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일본의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도의 사례를 볼 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지방의 그 활동, 외교 활동에 중요한 거는 보니까 화상회의를 저희 차들로 하고 있거든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과의 또 상대국 지사와의 그 화상회의, 실무자 간의 회의는 상당하게 이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화상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지자체가 있다면 화상회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성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만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시면은 양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1분만 해주십시오. 이승근 교수입니다. 저는 그래? 그러면 이 교수님 1분만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이제 그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유럽의 사례를 든 것처럼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협력을 이제 하면서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협력이 쉬운 부분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소위 말해 로드맵을 좀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넓은 쪽으로 이제 파급이 되거든요. 소위 말해 스필 오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니어 중심으로 해서 차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도록 이제 학자로서 자신감 있게 시간을 갖고 꼭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북아 지역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앙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정부 간 교류에도 큰 영향을 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니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지방정부 간의 소위 불뿌리 교류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설이 되었고 우리 니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인적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어 공정과 공영의 동북아 시대를 다시 열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시고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